네, 안녕하세요. 연세덴트입니다. 오늘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건 어떤 교육 자료보다는 지금 시황이 되게 애매한 상태여서 사실 뭐 롱을 해야 된다, 숏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시황을 수급이라던가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때 달러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을 경향성을 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달러를 좀 일봉상으로 크게 보면 고점에서 하락 추세선이 나타났고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 채널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상승 채널을 그런데 이탈한 상태이고 여기서 처음 이탈했을 때 리테스트를 했지만 다시 상승해서 재진입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리테스트 하면서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조금 컨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가 완전히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컨펌이 되려면 사실상은 이전에 나타났던 리테스트 구간을 이탈하면서 여기가 베어리시 MSB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MSB는 이제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로 기존의 추세가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전체의 큰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선 여기 변곡점이 중간에 나타났던 곳을 이탈하면서 여기를 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달러를 왜 보냐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나스닥이라던가 위험자산 쪽으로 해서 주식이나 크립토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달러가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 위험 자산은 이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미국 증시도 워낙 그냥 금리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상관관계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커플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금리 때문에 달러가 어떤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경제 상황보다는 이팔 전쟁이라던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어떤 전쟁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 부분들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보통 예전에 코로나 때는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게 금리가 가장 컸었어요. 금리가 가장 크다 보니까 나스닥이랑 크립토 시장이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커플링을 보면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크립토 시장이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깨지기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나스닥이 달러가 하락함에도 같이 하락하는 걸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 며칠간 달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은 상승이 나타났었죠. 크립토 시장이 상승이 왜 나타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번 쐈을 때는 ETF 이제 이슈가 있었죠. ETF 이슈가 있었던 게 있고 그 이후에는 생각해보면 요게 어떤 거랑 커플링이 됐는지를 찾아보면 좀 수급 관계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토탈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어떤 크립토 시총이죠. 토탈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PAXG라고 해서 금을 추종하는 이 코인이 있죠. 금 추종 코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늘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게 많이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상관관계 분석은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이게 여기에다가 지금 이건 구글 차트인 거고 내가 원하는 기본 차트를 키고 거기에 비교하고 싶은 차트를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면 여기 이제 상관관계, 즉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탈이 최근에 상승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한번 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비트코인이랑 크립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0.53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나타날 때는 0.7 이 정도로 해서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크립토 시장 내로 들어오는 수급이랑 금이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늘 금이랑 상관관계를 가지진 않아요. 크립토 시장은 당연히 애초에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인 거고 1로 갈수록 이제 커플링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역의 상관관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는 기존의 같은 선상에 있었던 위험자산보다는 오히려 금을 추종하는 KXG 같은 거랑 상관관계가 좀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로 금이랑 상관관계를 크립토 시장이 보일 때가 최근에 올해 초쯤이었나? 그 미국에서 은행들 위기가 있었잖아요. 은행들 뱅크런 위기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PEXG랑 거의 상관관계가 또 높아졌었어요. 즉 지금 전쟁 등으로 인한 매크로 상황이 계속될 때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서 인지받기보다는 미국에서 증시에서 자산이 조금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갈 데가 없어지고 안전자산으로 가다가도 갈 데가 조금 부족하니까 ETF 이슈라던가 이런 거랑 맞물려서 토탈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랑 왜 수급이 들어오는지, 미국 시장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고 우리 크립토 시장으로는 왜 수급이 들어오는지 금이랑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서 과연 수급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려면 수급을 분석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분석할 수 있는 토탈 차트가 있고, 토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125개의 코인 시총이죠. 그리고 토탈2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시총인 거고, 토탈3는 이제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시총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됩니다. 카톡방에서 빗사루님이 알트 도미넌스도 중요하지만 토탈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토탈이 늘어나면 알트 도미넌스가 줄어들더라도 알트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토탈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토탈 1, 2, 3가 그 상황에서 알트 도미넌스까지 증가하면 들어오는 수급이 알트로 더 많이 집중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토탈 1, 2, 3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같이 상승하는 상태에서 알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애초에 파이 자체가 커지고 그 수급이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알트도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급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이거는 전에 내부 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거래를 할 때 테더를 사용해서 코인을 매수하고 코인을 매도해서 테더를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토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진다는 건 테더를 코인을 매도해서 테더를 흡수하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부에서 매도세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외부에서 수급이 들어오든 어쨌든 내부에서 테더를 활용해서 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에 코인 매수세가 더 내부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나스닥을 설명드린 게, 나스닥이 지금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변곡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는 지지 단계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매크로에서 특별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팔 전쟁이라던가 이런 전쟁적인 이슈에서 큰 이슈가 발생을 안 하는데 나스닥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리면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토탈에서 보이는 수급이 저항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는 게 이번 주는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탈 먼저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약 6월 달부터 해서 진행된 토탈 차트이고요. 일봉 차트이고 고점에서 해서 이제 3번의 리테스트를 보이면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2번 여기 비슷하게 해서 3번 가까이 되게 상승 추세선이 형성되면서 삼각형 형태의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최근의 구간을 보면 여기서 단기 상승 채널이 나타났는데 이 단기 상승 채널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 단기 상승 채널은 2번의 리테스트랑 이제 여기 2번의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보였던 큰 수렴 추세보다는 조금은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위에 저항 구간에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제가 고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난 수렴 형태, 추세선 형태는 이 아래에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 SFP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스윙 하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다시 SFP가 나타나고 또 스윙 로우에서 SFP가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완전히 다 가지 않고 스윙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끝단에 가서 여기서도 또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지 저항일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하고 이탈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여기서는 저항 구간이 돌파되면서 플립이 나타나서 여기가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뀐 거고,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다시 플립이 되면서 이 가로선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이런 플립이 나타나면 해당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토탈은 거래 자체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토탈이랑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가 상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등의 크립토 시장 내 코인에서의 거래량이 매물대가 많이 쌓였을 수가 있어요. 횡보하면서 쌓이는 거는 컨솔리데이션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횡보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중요 구간으로 물량이 많이 쌓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요 내부 박스층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지속적으로 토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불리시 MSB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상단까지의 스윙 하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근처에서는 롱 포지션을 조금 보는 게 단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끝단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를 넘어서서 다시 여기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이 채널 단기 상승 채널의 미드레벨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돌파가 나왔을 때 사실은 롱 포지션을 들어갔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지금 롱 포지션이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해칭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기는 조금 오히려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탈3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탈3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제 시총이라고 말씀드렸죠. 토탈3는 조금은 다른 게 똑같이 삼각 수렴을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가 나타났어요. 돌파가 나타난 다음에 수입 형태가 나타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은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기 전에 양봉들이 나타나면서 베어리시 오더블럭이 나타난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만큼은 크립토 알트 시장 내에서 매물대가 쌓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토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번 돌파했다가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즉 토탈 자체에서 수급이 밀고 올라가 주면서 비트가 알트를 견인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순환매로 상승이 나타나다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토탈3 개별 알트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항 구간에 위치했다 뿐이지 토탈1이랑 토탈3 차트 자체가 살아있어요.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숏 포지션을 오픈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위도 정확히 아니다, 아래도 정확히 아니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애매한 구간은 기존에 잡아놓은 리스크가 제거된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리한 구간이 되는 거고, 왜냐면 해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롱 포지션이 리스크가 제거되고 잘 갖고 있는 상태면 저항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해칭을 하는 상태에서 숏 포지션을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새로 오픈한 숏 포지션이 저항에서 하락이 나타나면서 수익권에 도달하면 그때 해칭으로 유도했던 보유했던 롱 포지션을 조금씩 수익 실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묵보 상태인 분들에서 신규 포지션을 오픈한다고 할 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3도 요 정도 구간이나 요 정도 구간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완전히 스윙 밸류얼 패턴이 컨펌이 되면서 스윙 로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조금 과하게 토탈 3가 반응을 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깨진 과매도 구간은 아니다, 과매수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서 수급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헤더 도미넌스는 완벽하게 토탈이랑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진 않지만 토탈로 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건 코인을 테더를 이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테더가 줄어들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탈 3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타난 거고, 여기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불리시 오더블록이 형성돼서 여기서 리쿼디티 수입이 조금 나타나면서 약간의 아랫꼬리를 만든 상태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할 스윙 로우를 이어갈 가능성을 고려를 할 수 있고, 지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먼데이 레인지가 형성되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지지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강하게 이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으로는 지지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다음에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나스닥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더 줄어드는 상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나스닥으로 수급이 돌아가거나 또는 금리 자체가 다시 인상에 가까운 그런 이슈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 테더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하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죠. 지금은 개인적으로 수급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토탈 1, 2, 3라던가 이런 곳에서 수급이 증가하였지만 테더 도미넌스는 일시적으로는 매수세가 수급으로 내부 수급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저항 구간, 지지 구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주춤하면서 또 내부에서도 매도가 나타나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숏 포지션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야지, 안 그러면 손익비도 안 나오고 또 어떤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고, 반대 추세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랑 테더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현재 그러한 위치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내부적으로도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서 크립토 상승이 더 지속될 수 있고, 이게 ETF가 완전히 승인 나거나 그런 때가 나타나면 여기를 강하게 밀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차트를 이제부터 살펴보자면, 이게 이전에 우리 15K, 15.8K 뭐 그 근처까지 내려갔었죠. 하락이 쭉 이어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변곡이 나타났고, 상승 추세에서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채널 내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여기서 다시 스윙 배열 패턴 나타난 다음에 이 상승 채널 기울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떤 기울기가 채널이든 추세선이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30도에서 뭐 45도, 그러니까 적당한 각도일 때는 그 채널이나 추세선이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런 60도, 70도, 80도 또는 너무 완만한 10도, 20도, 그런 각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완만하거나 너무 가파르거나 이런 추세선의 각도는 조금 그 각도를 지키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 내에서 어쨌거나 중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플립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쨌거나 저항 구간이 나타난 거고, 이전 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같이 저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리쿼디티 스윕 나타났던 걸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서 발생했던 하락 유동성을 다시 재흡수한 거는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형태예요. 그런데 패턴 자체의 형태로 좀 보자면, 여기서 하나의 탑을 만들고 또 하나의 탑을 만들고 지금 그 근처에서 또 탑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예요. 만약에 이번에 못 뚫어버리면, 여기서 못 뚫어버리면 이렇게 트리플 탑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만약에 헤드가 조금 더 높았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봤을 텐데, 지금은 여기서 하락 못하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는 트리플 탑 패턴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그때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패턴들은 헤드 앤 숄더도 그렇지만 넥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넥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넥라인 이탈 후에 리테스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리테스트 나타나고 컨펌까지 나타난다면 중기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접어드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채널에서 어느 정도 이 추세선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트리플 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패턴을 완전히 완성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 게 이게 두 가지 방향성인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보고 싶은 거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보고 싶은 건, 만약에 이 전체를 하락 이후에 어큐뮬레이션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이전에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증가한 추세가 나타났어야 됩니다.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건 와이코프 패턴인데 네이버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지만, 여기서 만약에 셀링 클라이맥스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춘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만들기 위한 축적 패턴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하고 셀링 클라이맥스 이후에 스프링 패턴이 어느 정도 나타나 주는 게 좋았어요. 또는 스프링이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컨더리 테스트라고 하죠. 이 페이지에서 세컨더리 테스트가 나타날 때도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늘어나는 게 좋은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거래량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상태고, 또 여기서 뚫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큐뮬레이션 패턴에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인 오브 스트렝스라 그래서 강한 힘으로 돌파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고, 그때 기준은 거래량이 확 증가하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전 고점들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있었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토탈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뒷받침이 못 되는 게, 이번에 한 번 정도는 더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 32K 구간을 못 뚫는다 그러면 여기는 3탭 셋업이 되면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은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바잉 클라이맥스가 나타나고 오토매틱 랠리, 소우가 형성되면서 UT가 한번 나타나 준 다음에 UTAD 테스트가 나타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구조로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타나면서 분배가 일어나는 구조로도 보이고, 저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멤버십에서 저희는 30.7K에서 31.1K까지 오늘 아침에 매도 포지션을 조금 진입을 했었고, 브레이크 이븐 되면서 다시 30.9K 부근에서 31.1K 이 정도에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저희는 한 31.8K 손익비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구간에 만약에 리스크 제거가 안 됐다면, 지금 하락이 조금 나타났지만 하락이 안 나타나고 리스크 제거가 안 됐다면 여기 업스러스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UTAD 테스트가 나타나면서 스탑 헌팅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30.8K, 9K 부근에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 안내가 되기도 하고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리스크 제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 1% 조금 넘는 하락인데, 리스크 제거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 손익비를 위해서 여기 상승, 이제 먼데이 레인지 로우에서부터 상승이 나타났어요. 먼데이 레인지 로우랑 먼데이 레인지 하이를 기준으로 이제 피보나치 익스텐전을 봤을 때, 익스펜전을 봤을 때 1.272, 1.13 요 정도를 고려하는, 즉 예전에 고점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손익비를 노리면서 스탑을 설정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작동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코인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존 고점에서 하락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저항이 되는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돌파가 나타납니다. 돌파가 나타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서 그냥 조금 관망하자 이 추세였어요. 왜냐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돌파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리테스트가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여기 구간에서 들어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하나 의심스러웠던 건 위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리코디티 수입이 나타나서 매도를 위한 하락 유동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 구간에서 망설였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또 채널 미드 레벨에서 하락하면서 스윙 펠리얼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서 여기는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차라리 미드 레벨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승 채널의 이제 제일 윗 레벨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모닉을 조금 어제 정규 강의에서 강의를 했었고 네이버에도 다 올려드렸는데, 샤크 패턴이 베어리시하게 나타났어요. 샤크 패턴은 지금 X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걸 작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퍼 패턴으로 작도를 해서 X,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0, A, B, C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제 여기에서 C, D 구간에서 나타나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0, X, A, B, C, D 포인트로 이루어지는 게 개념적으로는 교과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도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샤크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 지금 여기서는 C와 D로 해놓은 구간에 대해서 되돌림이 0.38이 또는 0.5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샤크 패턴 이후에 0.5까지 나타나면서 여기가 레시프로칼 ABCD가 나타나면 그 경우에는 강하게 되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돌릴 때는 여기가 0.5까지 되돌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까지 0.5는 ABCD 패턴으로 되돌렸을 거예요. 거의 일치하죠. 여기까지가 한 2.0인데 이 구간에서 0.5까지 되돌리고 2.0까지 정도 되돌리는 샤크 패턴, 샤크 N5O 패턴 이후에 ABCD가 0.5는 2.0, AB는 CD 패턴이 나타난 거고, 그 이후에 보시면 또 여기가 되돌렸어요. ABCD 패턴은 A 그리고 D 포인트까지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0.382에서 0.618까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382 정도까지 되돌렸다가 다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 켜서 설명드리는 김에 여기서 작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0.382까지 되돌린 다음에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타난 데서 롱 포지션이 나타났으면 좋았겠지만 왜 망설였는지를 좀 설명드렸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이 상승 채널 바탕이랑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구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29K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 상승 미드 채널을 조금 더 이탈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원활하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 ETF 이슈로 일시적으로 리쿼디티 수입이 강하게 나타난 걸 되돌리긴 했지만 이게 같은 ETF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금이랑 같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전자산 형태로 취급을 받으면서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뱅크런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형태로 취급을 받을 때는 상승한 다음에 쭉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SEC 문제라던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과연 위험자산이냐 화폐로서의 가치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 하락이 나온 경우들이 좀 많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 운영은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지금 장기적으로 숏포지션이 무조건 숏포지션이야 이러면서 계속 이게 만약에 상승이 나타날 때 밀고 나가기에는 매물대를 고려했을 때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물대를 좀 보면 오늘 아까 올려드렸던 건데 여기 아마 한 20분, 30분 전쯤에 파이어 차트에 있는 거고요. 31K랑 31.5K, 32K의 매도벽이 많이 위치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오더북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저항으로 작용하는 오더북이고, 발색 고래가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집단을 뜻하기보다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발색 고래가 올라간 다음에 보라고래나 아니면 다른 집단으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미 이탈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의 CVD가 평균적인 CVD가 좀 하락하는 상태예요. 비트코인 보시면 이게 CVD고요. 그리고 이게 오픈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이게 펀딩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일시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고점이 돌파하지만 일시적으로 CVD가 불리시 MSB가 나타난 다음에 RS 플립됐던 지지 구간을 재차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세에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포지션이 30.87K 정도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서 숏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브레이크 이븐 됐을 때는 들어갈지 말지는 채널 상단의 위치랑 1.13 페일드 웨이브라던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재진입을 고려할 것 같아요. 물론 수급이 가장 기본적으로 될 거고, 현재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펀딩 레이트가 양수값이 심화가 되고 있고, 즉 수급이 저항 구간에서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쌓이고 있고, 근데 펀딩 레이트가 양수값을 유지한다는 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양수값으로 롱 포지션이 쭉 많이 쌓여 있는 걸 롱 스케줄로 이탈시키면서 쭉 청산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보기에 수급이라던가 한 번에 밀고 올라갈 수 없으면 오히려 여기서 쌓여있는 롱 개미들을 털어버리는 거죠. 롱 개미들을 털어버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재차 유동성을 확보하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는 상승 채널 미드레벨 가능성이 높고 2차적으로는 여기를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은 하락 추세선보다 가격이 상방을 유지해주면서 상승 채널 아래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리테스트했던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한 대로 잘 내려가주면 이 포지션을 기반으로 해서 분할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 잔량을 해칭으로 하는 롱 포지션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초기에 포지션 하나가 잘 잡히는 게 다음 포지션을 운영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제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리스크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음 포지션을 오픈을 안 하는 게 입문 단계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포지션을 하나 더 잡고 있는 건 오늘 아까 텔레그램에 이제 인증하기도 했었지만 본드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고 브레이크 이븐이 됐어요. 근데 본드는 CVD가 증가하는 추세였어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은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37.2K, 4K 이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이미 한 3%, 4%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부 정리를 했고 리스크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정말 아쉬운 게 리스크 제거한 거 조금 브레이크 이븐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CVD가 상승하고 있었고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드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에서 이 하락 삼각을 만약에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재진입하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재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알트 하나 비트 하나 잡고 있는 건데 많이 안 늘리고 있는 이유는 비트든 토탈이든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베타렉스 코인이고 여기서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있고 얘는 미결제 약정도 감소하고 있고 CVT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GRX 코인에 대해서 붙어있는 매수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매도세가 흡수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하모닉 대패턴이거든요. 하모닉 대패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서 나타난 일시적인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계속 조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보이는 여기 X포인트, 그다음에 중간 포인트까지 형성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밑에 하락 채널의 하단 추세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쯤에서 한번 소량 수익 실현하고 여기쯤에서 소량 수익 실현하고 여기까지 풀TP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 D포인트까지가 완성이 돼서 PRG 테스트가 나타난 다음에 반전을 노리는 데 쓰는 게 정석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그려놓고 쓰는 이유는 이미 CVD나 미결제 약정의 감소값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하락 채널 내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근거로 하락이 이어질 근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그 하락이 어느 구간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하모닉 패턴까지 무조건 완성이 될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하락 근거들이 나타나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디까지를 내가 타겟을 선정할 수 있을까를 정하는 데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이랑 이런 걸 좀 투명하게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지금 아직 퍼블리시 해드리진 않았는데 레인지 ABC라고 해서 ABCD 패턴을 볼 수 있는 피보나치를 지표화 시켰어요. 왜냐면 ABCD가 익숙해지면 이게 대충 어떤 비율로 그려지겠구나 하고 쓸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식별하는 게 조금 도움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자동으로 그려지게끔 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A, B, C, D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숏을 안 열려고 하는 거는 상승 채널을 돌파한다면 여기 32.1K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매도벽이 32K 부근까지 가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 사실 그걸 뚫고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32K 여기 매물대를 수입하면서 여기서 하락 유동성을 확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A, B, C, D 패턴을 조금 식별하는 게 편하게끔 요거는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퍼블리시해서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또 열어두는 이유가 이거는 멀티플 이평선 보는 건데 우리 이평선 하나씩 하나씩 그리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을 한 번에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평선을 이렇게 기간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한 번에 4개, 5개 띄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아직은 이평선들이 골든이 정배열로 잘 나타났기 때문에 요 이평선 기준으로도 조금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숏 포지션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다행인 점은 8시간 기준으로 어쨌거나 5이평선인데 5이평선을 어느 타임프레임에서 그리든 급격하게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평선 역시 조정이 나타나는 이평선 수렴이 어느 정도 나타난 다음에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숏 포지션의 하나의 근거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고 올라가면 그냥 밀고 올라가는 대로 그냥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 수익 실현한 거 가지고 만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만든 지표 가지고 보면 RSI랑 그 다음에 샤이킨 머니플로우를 해서 그 두 개를 같이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얼러트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 안에다가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이제 아예 플랜에 대해서 업로드 드리는 것도 비트, 이더, 그리고 알트에서도 진행 중인 것들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보기 편하게 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얼러트 토탈 도미, 얼러트 BTC, ETH, 얼러트 알트 이렇게 돼 있는데 토탈 도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다이버전스를 쓰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도 지표를 쓰는 게 말은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써봤더니 우리가 와이코프를 도미넌스에다가 그냥 패턴의 프랙탈을 보기 위해서 쓰듯이 토탈에다가 써서 얼러트를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토탈이랑 테더 도미넌스랑
어느 정도 역상관 관계의 경향성을 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가 분석한 게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에서 이런 보조 지표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보조 지표를 우리가 한 번에 차트 4개, 5개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늘 거 뜬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더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죠. 거기에 베어리시가 조금 나타났었고, 토탈을 기준으로 보자면 토탈 2, 3가 베어리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테더가 불리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테더는 토탈이랑 반대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서는 수급이 외부 수급이 줄어들고 내부에서도 매도세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한 수급 방면에서의 매도세, 일시적인 단기적인 숏 포지션을 노리는데 해볼만 하겠다라고 근거로 활용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RSI 강도 지표를 저희가 트레이딩 뷰에다가 알트를 한 100개 정도를 얼러트를 걸어버렸어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멤버십 분들은 잘 쓰고 계시는데, 나중에 꼭 이렇게 디스코드로 봇화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많이 수고롭겠지만 걸면 되거든요. 근데 걸어서 봤더니 이렇게 한 번에 알트들이 베어리시라던가 일치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개별 코인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코인들이 개별 순환매가 있을 수 있지만, 해보니까 이렇게 5개 이상, 10개 이상, 저번에 보니까 15개가 한 번에 떴었거든요. 그게 단기적인 알트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그럴 때 강도 지표가 중첩돼서 여러 코인들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베어리시라면 이제 약세 방향으로, 불리시라면 강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추세가 일치 안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 단기적인 것들을 알람화가 조금 더 가시성이 생기니까 한 번씩 찾아보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지표 이거 다 올려드린 거예요. 저희가 멤버십 아니어도 쓸 수 있게 올려드린 거고, RSI랑 CMF 함께 쓸 수 있는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러트는 거래량 2배, 5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쓴 다음에 얼러트 해서 요 코인에서 얼러트 건 다음에 조건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하고 그냥 자기가 고려한 데서 타임프레임에서 이거를 만들기를 누르면 그 타임프레임에서 해당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게 핸드폰으로 트레이딩 뷰 알람으로 오게 되니까 그걸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100개를 걸어버린 이유는 직접 일일이 내 핸드폰에다 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동화 시키려고 해본 거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설정해서 활용하시면 RSI를 결국에는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알람화를 통해서 변동성을 체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어떤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수원님 감사합니다. 유튜버들 다른 분들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리듯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서고 그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서 롱을 간다, 이래서 숏을 간다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롱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숏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내가 반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봐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구름대도 보고요. 근데 전 8시간에서 구름대는 잘 안 보고 주로 1시간이나 4시간에서 많이 봐요. 그리고 볼륨 당연히 보고, 볼린저 밴드. 근데 볼린저 밴드는 스탑 고려할 때 좀 쓰거나 아니면 스캘핑 할 때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단기 거래할 때 볼린저는 많이 쓰는 편이고, 이평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찍어서 써요. 다 씁니다. 다 쓰는데 플랜 올려드릴 때도 그렇고 그런 거 다 있으면 너무, 지금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고, 안 그려놓는 거고,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저번에 ETF 때문이긴 하지만 먼데이 레인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마켓에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지만 런던 마켓 지났고 뉴욕 마켓에서 갑자기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간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탑이 제거됐고 리스크 관리가 됐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신규 포지션을 너무 많이 열어놓고 그냥 취침 주무시진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은 기본적으로는 정규 강의 방송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하면 솔직히 많이 못 듣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라이브 방송은 우리 하다 보면 제가 클릭하고 뭐 하고 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컷 편집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자막 없이 컷 편집만 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은 방송하고 나면 하루 이틀 내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른 거 내용에 대한 궁금한 건 없으세요? 롱 포지션도 볼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건 손익비 때문이랑 그 다음에 토탈 이런 수급의 저항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가는 거지, 롱 포지션으로도 수익 볼 수 있고 숏 포지션으로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언제든 위아래 시나리오를 열어두셔야 되고, 내가 본 게 맞다 그래서 롱 포지션이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숏 포지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엔트리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는 거여서 시나리오 따라서 수익은 다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 대응 위해서라도 위아래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다 열어놓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막 재미로 하는 이제 유튜브라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익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맥키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을 제가 드린 플랜으로 보는 카피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잃는 날도 있지만, 승률이 잘 나와서 70% 80%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그렇게 해서 플랜만 카피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면 분명히 혼자 거래할 때 망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매매 익히고 리스크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카피 트레이딩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카피 트레이딩이랑 알고 하는 카피 트레이딩은 이제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제가 본드를, 아까 숏 포지션을 들어갔지만 자기가 분석할 때 본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분석을 못 하시면 누구나 승률이 100%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보고 매매했을 때 손실을 보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전에 이제 카톡방에서도 그냥 텔레그램 올려드렸던 거 가지고 리스크 관리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걸러들을 수 있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카피 트레이딩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단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 사람 근거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 혼자 볼 때보다 여러 사람, 저희 팀원들이랑 코인 종류 상의하고 이럴 때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고 편집본은 내일이나 이틀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